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초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의 진행을 맡은 주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꼭 40일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마음과 기대도 그만큼 커졌을 것 같습니다. SBS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4명의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정책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은 S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4명의 후보들이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주목해서 진지하면서도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후보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모든 코너별 발언 순서, 소개 순서는 각 후보 진영과 SBS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됐습니다. 먼저 맨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그 옆에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안희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그러면 각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시청자분들께 진지하면서도 호소력 있게 전달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해 보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촛불을 들고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권좌에서 내쫓고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정한 새 나라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평등한 기회를 통해서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을 나누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나라. 소수의 특권층이 함부로 횡포를 부릴 수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 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국가를 만들자는 우리의 꿈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정권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싸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받드는 진정한 대표자,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이 세상을 개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호남과 충청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들려는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안희정, 이재명, 최성이 함께하고 박원순, 김부겸이 함께하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하고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들려는 정부는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지역 통합 정권입니다. 또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정부입니다. 그 힘으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에 바로 서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역시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안희정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 시작입니다. 호남과 충청에 경선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도 본선 진출을 위한 작은 교두보를 마련하는 아주 뜻깊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영남 ARS 국민 참여 경선이 시작됩니다. 영남에 있는 국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희망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외연을 가장 넓혀온 저 안희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이 믿어주고 계시는 안희정입니다. 저는 정권 교체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가겠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TV 토론회입니다. 매번 토론회 때마다 인터넷 실시간 종합검색 1위라는 과분한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촛불 민심, 시대 정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민생 계획, 개혁 과제를 가장 잘 제기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이 순간입니다. 정말 청렴한 대통령, 도덕적인 대통령 뽑아야 되고요. 또 북한의 핵개발, 또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참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저 최성희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서 청렴하면서도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제가 위기에 대한민국 코를 구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후보 모두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검증의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 정당 대선 후보 토론은 미국처럼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각 후보들이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상태로 나머지 세 후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원고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정책이 각 후보의 머릿속에 살아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시청자분들이 시간은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성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후보님들께서 순서에 따라서 나오실 때 미리 만들어 놓으신 영상물이 나갑니다. 먼저 최성 후보가 이동하는 사이에 최성 후보 캠프에서 만든 영상물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인 저 최성, 북핵, 사드, 중국의 압박, 위기에 대한민국 코를 구조하겠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원, 재선, 고향시장으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지닌 저 최성, 대한민국을 대대조시키겠습니다. 최성, 기억해 주십시오. 네, 최성 후보 영상이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양복 우도까지 벗으셨네요. 열띤 프리젠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위기의 대한민국 코 누가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제 비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대 위기입니다. 사드 위기, 북핵 위기, 그리고 대북 선제 공격과 같은 이 심각한 위기적 상황, 김대중 대통령식의 일괄 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심각합니다. 국가 총부채 8,000조에 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지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미국식 연방제로, 그 수준으로 지방 자치 분권 개헌으로 답을 풀겠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그리고 아베, 한반도 상황 참으로 경제, 군사 위기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 문제, 북핵 문제, 경제 위기, 미국과 함께, 중국과 함께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핵 개발 포기를 위해서 유엔과 함께, 육자회담 국가와 함께 핵 포기 시 대북 지원을 통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저 최성희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까? 이미 저희 고양시에서는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20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스마트 타운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00만 원 주는 청년 배당으로 청년의
근본 문제 풀리기 어렵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이미 4,400세대에 해당되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서울공화국 때문에 호남이, 영남이, 충청이 지방 공동체가 지도상에서 20년 이후면 사라져버립니다. 그 해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 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의 기업, 지방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국회, 청와대 그리고 총리 관저를 세종시로 옮기고 수도권은 그로 인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혁파시키겠습니다. 청렴한 대통령 꼭 필요합니다. 정유라법, 최순실법 통해서 진정으로 적폐청산을 하고 또 정경유착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을 함께해서 적폐청산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IMF 위기가 오지 않도록 총부채 잘 관리해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을 하고 나아가서 소득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전 권역별로 4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지방 자치 분권 시대 말 그대로 국민 주권의 시대를 저 최성희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후보님 약속된 4분 충분히 활용해서 정책 설명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 주시겠는데 질문 총량 2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성 후보도 답변 총량 2분입니다. 네. 이 총량제가 적용되니까 시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이재명 후보님 질문해 네. 주시죠. 지금 경제 위기 극복에 관한 아주 추상적인 그러나 그랜드 플랜과 같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내수 부족, 국민의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대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의 확대, 노동의 존중,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경제 위기를 추상적이라고 말씀하는 건 좀 온당치 않고요.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 위기의 여러 가지 원인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가계소득의 부족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의 강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수출 산업의 육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해법 역시 기본소득만 갖고 풀기는 어렵다.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발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기본소득을 여쭤본 게 아니고 노동권 강화, 노동자 보호 이걸 통한 노동소득 증대, 즉 노동소득 분배율 증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모두 발제를 한 것은 노동소득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의 양극화도 해결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경제의 위기 그리고 또 안보 상황에 있어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이런 위기적 상황이 가속화될 때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우리 이재명 후보처럼 지원하게 되면 총체적인 우리의 국가경제 위기 그리고 안보 위기가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채무를 강화시켜서 국가 부도 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IMF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지금과 같이 소위 낙수 효과를 노리면서 소수의 초국적 네. 대기업들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노동권의 강화를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네. 또 일자리 양을 늘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80%대에서 62.8%까지 떨어져 버린 노동소득 분배율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 바람직하냐 이걸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청년 배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이미 북유럽을 포함한 많은 선진 국가들이 과도하게 기본소득을 국가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상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한국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제 위기 그리고 외환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국가 지도자로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소득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할 것이고 노동소득의 목,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기본소득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항상 말씀했던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강화시켜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주지만 그것이 일국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가 전반을 운영할 때는 대단히 한계적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법들이 오히려 국가 경제를 탄탄히 하고 훨씬 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네, 최 후보께서는 약속된 답변 시간을 다 쓰셨고요. 제가 이재명 맞아요. 후보께서 33초의 시간을 활용해서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수 침체를 겪고 있고 지금처럼 그야말로 소수의 기업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가계 소득을 늘려서 유효 수요를 늘리고 구매력을 늘려서 경제가 선순환하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목, 즉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는 것이 진짜 경제가 살 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최성 후보에게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2분 해서 모두 4분의 시간이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가 최성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법 또 최순실법을 공약을 하셨는데 그 입시 비리와 또 비리공직자 임용 근절해서 청렴한 나라 만들자 그 취지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국정농단 본질은 결국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의 이런 권력기관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4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나쳤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근무했고 청와대 근무할 때는 제가 관장하는 부서가 국정원이기도 했고 검찰, 경찰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제대로 자리 서지 않으면 적폐청산 불가능합니다. 문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병역 비리, 그다음에 논문 표절 등등에 대한 청렴성을 입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 청산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언론 민주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언론이 민주화되어야 이러한 박근혜 게이트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언론 민주화까지 함께 전반적인 개혁 과제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농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변의 측근 또 여러 가지 실세들을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혁파해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 분권 개헌 그리고 책임 총리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과도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되 그 권한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지역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총리와 장관의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또 저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물론이죠. 검찰 개혁 방안 혹시 뭐 예. 네, 검찰 개혁은 검경 분리를 통해서 경찰 자체적으로도 수사권을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네, 분리하고 분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어서의 검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그런 지검장, 법원장을 뽑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청렴하지 않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강도 높은 입법을 통해서 더 이상 범법자 대통령이 나오는 시대는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잘못하는 경우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발언 시간이 끝나가지고요.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고 또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정원도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이 개입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보기관의 전문 역량을 거꾸로 훼손하고 있는데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해서 국정원이 대북, 해외 또 우리 외사, 테러 뭐 이런 그런 식의 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동의하시죠? 네, 물론.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 후보께서 열정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답변 시간이 늘 먼저 끝납니다. 압축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네.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가 최성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시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도의 그 발전에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광역 기초단위의 3단계 행정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여러 가지 행정 개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또다시 과도하게 광역과 기초를 구분해서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이 나오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헌을 통해서 자치분권 개헌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광역, 기초에게 실질적인 재정 또 그 외의 권한을 주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덜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후보님이 생각하는 행정개편안이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전문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광역 기초 간의 현재의 그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이 3단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현재로서는 그대로 존중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종합적인 개편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제도적 개편을 통해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초단체에서 지금 아까 지방검찰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초단체까지 지방검찰 조직도 시군 기초단체까지 더 넘기자는 말씀이십니까? 그 영역은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의 영역 속에서 사법권 또 경찰 그리고 또 복지 교육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전문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이 소방행정 업무는 광역시도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행정 업무는 시군까지 넘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역도 이 소방공무원이 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중심으로 이 소방 인력의 재편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소방직 공직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화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소방직 공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되어서 한미 전략 동맹 그리고 한미일의 어떤 국제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한미 동맹과 한미일의 동맹은 어떤 수준으로 각각 발전해야 될까요? 네, 미국이 때로는 과도하게 사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그래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상 한미동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틀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기존의 냉정적 틀이 아니라 한미 동맹 속에서 한중 간의 협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핵 저지와 주변 국가의 실사고시적인 국익 외교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미 군사 동맹이 중국을 적대하거나 중국을 봉쇄하는 방향의 동맹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최근의 흐름은 우려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이 중심적이고 균형적인 역할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 후보님의 답변 시간은 모두 끝났고요. 안희정 후보의 시간이 41초 남았습니다. 예. 질문성으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41조 20초씩 서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미일의 이 지역 동맹이 중국을 봉쇄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없고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발언권이 없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하고 아니,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가능합니까? 예, 예, 뭐 그러시죠, 뭐. 적극적으로 예, 동의하고 네. 어떻든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냉전적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후보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미 전략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은 지역 동맹화되어서 중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 안희정 후보가 본인의 시간 10초를 또 최 후보께 주셨습니다. 자, 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여기 해주신 우리 것 다른 같고요. 후보들을 위해서 예. 물 한 잔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의 정책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저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첫 번째 국회에서 할 일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첫날 바로 시행할 정책들입니다. 공정경제, 공정사회 확립. 자, 이 기본소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요는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2,800만 명,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지역 상품권도 지급했더니 골목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 빈 점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에 의해서 성남이 두 번째로 창업 희망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본소득 하면 그냥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성장 정책이기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리는, 그다음에 지방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자영업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단계, 2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정부 예산으로 세금 없이 28조 원으로 합니다. 보육 지원, 교육 지원을 위해서 0세부터 17세까지 연 100만 원씩.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노인들이 종이를 줍다 자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지원으로 100만 원씩. 장애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 원. 그리고 농업, 축산업, 업,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2단계로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이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 4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로 예를 들면 영남이 11조, 강원에 1조 5천억, 호남에 4조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지역 경제가 살고 결국 지방 경제가 살고 결국 경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화폐들은 대형 유통점이나 재벌 유통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재원은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400조 예산의 7% 28조 원이면 됩니다. 7%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의 제1공약 2,800만 명이 혜택 보는 이런 중요한 공약들을 대통령의 힘으로 140조의 재량 예산 중에서 확보하지 못할 거다. 이거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에 따른 세금이 너무 작습니다. 6,500조 원의 자산에서 연간 35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겨우 내는 세금이 0.4% 9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는 2%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4% 정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95%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단 경제성장, 지역경제 살리기, 영세상인 살리기에는 효과가 아주 클 겁니다. 네, 정말로 진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프리젠테이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고요. 기본소득 위주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먼저 예. 질문해 주시죠. 자, 기본소득 어쨌든 뭐 총 소요 재원은 43조인데 네. 이제 그 이제 100만 원 대상에서 30세부터 64세, 65세 이르기 전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농민은 포함됩니다. 외에는 네. 그 외에는 제외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야말로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랴 정말 힘든 세대거든요. 그 가운데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도 300만 명 이상이고 왜 그 세대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29세 이하 아동, 보육, 교육 지원 대상 이 중에 누구를 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왜 그 세대는 왜 제외하는 건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감당하기는 아무래도 재원이 좀 무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시장 후보님의 기본소득 네. 보장제도도 선별적 요소는 가미되는 거 물론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재원 부족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제도가 너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 나가고 또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신설하고 또는 또 청년구직 수당을 또 한다든지 하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취지가 살면서도 진짜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를 뿐이지. 노인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선별돼 있습니다. 이미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들이죠. 그중에 또 선별하고 그 안에서 또 선별하실 겁니까? 그러니 그렇게 대상을 2,800만 명 또 전 국민에게 이렇게 넓히니까 정작 복지가 필요한 그 대상들에게 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가 필요한지. 우선 어르신들 기초임금만 해도 월 8만 원 되는데 우리가 30만 원 인상 안에 의하면 12만 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지급하느냐, 70%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급하느냐, 그건 철학의 차이죠. 왜 70%는 해야 되고 71% 해당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 64세는 안 되고 65세부터만 됩니까? 법률상 노인이 65세 이상. 어차피 선은 꺼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건 대통령이 결단 사항이죠. 지금 정책을 노인 기초연금을 올려줄 것이냐 70%에 대해서만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해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나도 혜택이 있구나 해서 복지 확장에 대해서 저항감이 낮아지는 게 좋습니까? 청년들도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인데 예를 들면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구직 활동 수당으로 월 30만 원 이렇게 더 지급하면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은 저희가 훼손하지 않고 이 정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질문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선별적 복지를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어딘가 선을 그어야 된다. 왜 그어야 됩니까? 이미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이미 차등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출할 때 또 이중에 차등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마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만약에 그게 또 다른 차등을 만들어낸다면 세금을 거둘 때 더 거두면 됩니다. 실제로 선별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제가 성남에서 10,000명의 청년 중에서 정말 고소득자를 골라내려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니까
한 명 골라내면 100만 원 남는데 최소한 30명을 골라내야 한 명의 인건비가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소득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주 일문일답식으로 스피디하게 긴박하게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순서는 안희정 후보입니다. 예, 이 기본소득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기 네. 또 일자리가 고갈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이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고려 검토되고 있는 배경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소득 제도를 지금 당장 도입할 때 혹시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이나 우려 사항은 없었습니까?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원 부족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한 30만 아주 초보적 형태죠. 이거 말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려는 28조 원으로 하는 것은 이미 사실 선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기본소득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키워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칸을 메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제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골목도 살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좀 만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었을 터인데요.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 무상교육 저희가 해야죠. 대학 등록금 절반 이것도 해야죠. 그래서 재원이 중요합니다. 그 재원 추가 재원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500억 이상의 그다음에 예를 들면 10억 이상 고소득자 이 증세를 통해서 약 17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재원들을 조정해서 한 30조. 그다음에 국토보유세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목적세로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복지 정책들도 충분히 확대해 나가면서 하는 정책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종합부동산 세제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세금을 낼 만한 현금 수입이 없다라고 하는 저항의 원인이었습니다. 네.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저항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걷어서 다 일반적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뺏기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전액 100% 국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국민의 95% 이상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절반가량은 땅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내지 않고도 더 받게 됩니다. 1인당 30만 원이니까 가구당 약 12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실제로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조회세 저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도 우리가 지금 그 고가 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종부세가 그렇게 폭탄이 사실은 폭탄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조세 저항은 상당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좀 임야나 산들을 가지고 있는 부재 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세금을 진행시키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연간 120만 원 정도 가구당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것에 특정한 정말 엄청난 많은 규모의 부동산을 토지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저는 더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3조 원이면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각종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43조를 집어넣게 되면 5배의 신용보증 능력이 생깁니다. 200여 조의 신용보증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신용보증 능력을 통해서 사실상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더 낫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 문제죠. 그다음에 국민들 전체 주머니에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복지로 해결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가야죠. 예를 들면 정부의 지원금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예,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다 갔나요? 예, 시간을 아주 남겨놨더니 예, 아깝습니다. 두 후보님도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한테 어렵게 국토 보유세를 거두어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재벌도 있고 재벌 아들도 있고 1억 연봉자도 있고 이런 모든 국민한테 연 30만 원의 토지 배당을 주면 국민들이 다 좋아할까요? 이게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 화폐로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강제로 경제 순환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연봉이 1억이 넘고 부동산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토지 수당이다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면 국민들이 환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극소수의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를 봐주시죠. 청년배당을 연 100만 원을 주었을 때 거기는 실업자도 있고 청년 알바도 있는데 모든 청년, 재벌의 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연봉 5천만 원, 그 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분들한테도 연 100만 원을 줄 때 청년들이 아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환영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각합니다. 10% 상위 계층이 무려 48%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을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5%, 10%의 부작용 때문에 90%가 혜택 보는 정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혹시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당금으로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매경에서 기본소득제를 물었더니 50%가 반대고 30%가 찬성인데 만약에 국민들이 우리는 반대한다. 오히려 그 돈을 좀 더 선택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또 좀 더 투자가 필요한데 하라는 여론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본소득제를 강행하시겠습니까? 제가 들어본 그 여론조사 결과는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정책인 동시에 재래시장을 살리고 골목을 살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1개 자영업자당 약 800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이걸 통해서 강제적인 경제순환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정부가 거둔 그 세금들 400조씩 쓰는 연간 예산 지금처럼 마구 써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서 경제 살리고 재래시장 살리고 골목시장 살리고 그래서 선순환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평화하고 연결돼 있는데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님처럼 43조에 해당되는 이런 비용들을 계속 배당금으로 또 전 국민에게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드 문제나 또는 주한미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위험스러운 어떤 이런 정책으로 갈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국가 부도이익이나 아니면 대단히 심각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쓰여지는 400조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방비 손대지 않을 겁니다. 기존의 경직성 경비 손대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재벌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예산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이냐. 결국은 재벌들에게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예산은 낭비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인적 투자가 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투자 효율성이 높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 자립화 상황이 좋은 성남시 사례를 너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성남시장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성남시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 1인당 예산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도 7%를 아껴서 빚 갚고 복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7%만 아끼면 기본소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이재명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은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검증도 끝났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경선 압도. 본선 압승. 더 확실한 승리. 더 준비된 문재인.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예,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 청와대를 부엌상과 함께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공무원들과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또 퇴근길엔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또 대구 서문시장에서 부산 짜갈시장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들의 절망,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일자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곧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OECD 국가들 평균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강기봉 소방관 기억하십니까? 간호학과 출신으로 구급 업무 담당이었는데 인력 부족으로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소방관이 19,000명이나 부족합니다.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의료, 보육, 교육,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혁명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트, 또 인공지능, 산업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 붐을 일으키는 창업국가 만들겠습니다. 법정 노동시간과 휴가를 지켜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습니다. 노사정 대타입으로 반드시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은 일자리 문제를 그냥 방치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국민 일자리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오랫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고 국회 경험도 있고 또 당을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공격과 검증에도 끄떡 없을 만큼 도덕성 또 청렴 확실합니다. 소통, 정책 모든 면에서 충분히 준비된 후보입니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후보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광화문 대통령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청와대 경호실과 경호실 관련 법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현재 광화문 대통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경호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터인데요. 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경호실도 지금의 특권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 산하로 이관해서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네. 광화문 대통령의 상징되는 것처럼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의회와 그대로 현재의 의회의 의석 분포와 그대로 국정을 논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의 의회와의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이끌어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항상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타협의 정치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통령 또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끄는 차기 정부는 집권 여당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는 참여정부 때 그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당정 일체가 되고 당정 분리해서 당정 일체가 된다면 당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실질적으로 총재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공약들도 다 우리 당의 지난번 총선 정책 공약들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 더 발전시킨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정당 업무에 총재처럼 지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당의 공천이라든지 정당의 운영에는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정책을 위해서만 또 인사를 위해서만 긴밀히 협의하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님은 당내의 오랜 대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당내의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님 캠프에 합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집권 여당은 청와대에 또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까요? 선거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세력이 커야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그게 선거죠. 확장해내는 것. 민주당과의 관계가 그동안 대통령들이 한국 정치가 고질적으로 배워왔던 청와대가 집권 여당을 실질적으로 거수기처럼 지배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전체가 커지는 것이 우리 당이 커지는 것이죠. 그게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답변이 좀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안희정 후보가 뭘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당에 실질적으로 일체화돼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는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긴밀히 협의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밀히 협의하는 관계다. 지난번에는 독립적이었는데 향후는 긴밀히 협의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추천받기도 하고 때로는 협의하기도 하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님이 이끌게 되는 차기 정부는 실제로 당을 지배하는 기존의 정치 낡은 관행을 답습할까 하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우리 후보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고 또 일찍 그만두셨지만 박문수 시장, 김부겸 의원 다 함께 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질문 시간은 끝났고요. 문재인 후보님 한 5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성적을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 선택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순서는 최성 후보입니다. 문 후보님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클 거라고 봅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대체로 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데 우리의 재정적인 투입은 거의 없이 민간 분야와 함께 4차 사업을 육성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이 공공 부분이 아닙니다. 민간 부분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나 민간 부분은 그 수치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청년들의 창업 붐을 일으키고 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하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동방성장을 통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바꾸고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우선 지금 급한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먼저 민간 부분 일자리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지방 정부, 광역 기초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로 되어서 대기업도 지방으로 가고 또 지방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혁신기업 또 혁신도시가 발전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는 대재벌 중심, 중앙 중심으로 가서 여전히 지역경제, 지방경제, 지방기업은
죽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의 이 일자리 창출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뭐 100번 공감하고요. 공공부문 일자리도 중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공부문 일자리도 중앙과 지방정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인사나 조직에 대한 통제만 풀어주면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 수 있다는 그런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청년 배당 또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과 또 주거 문제, 문화 복지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내야 되고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청년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의 권역에 맞게끔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뭐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스마트 시티, 뭐 복합 어떤 주거 공간 저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문 후보님께서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을 80만 개 이야기하시면서 민간도 있다고는 하지만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간 분야와의 협치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민관 협치 일자리 창출 구상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부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만 가겠다는 것은 일자리 그대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 우선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마중물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최성 후보의 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고요. 문 후보님 한 8초 정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 아까 우리 최성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 여러 가지 정책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모병 10만, 그리고 산업기관요원 10만, 그다음에 경찰, 소방 등등 한 10만, 그다음에 복지 한 10만 이 정도를 저희 잡고 있는데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17만 개는 공공 일자리가 맞는데 64만 개의 정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17만 개 정도가 네.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과 네. 지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경찰관, 소방관, 네. 부사관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죠. 공공기관들 뭐 비롯한 예. 그래도 좀 64만 개나 되는데 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공공보육, 뭐 우리 공공 많은 확대 우리가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한 64만 개쯤 될 거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누가 지금은- 마련했습니까? 후보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죠.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재원.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해마다 1조 4천 정도씩만 새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조인데 그러나 첫 해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누적까지 다 합쳐 나가면 전체적으로 5년간 21조, 연간 4조 2천억. 그것이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17만 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64만 개 일자리는 예산 안 듭니까?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의료 거점병원 또는 뭐 간염병 지역 거점병원 또는 뭐 우리 치매 전문병원 이제 이런 일자리들은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에서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 건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서 그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야 될 부분을 4조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17조,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4조 이렇게 할 거 21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해야죠. 어떻게 할 정세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저는 지금 18%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여져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님 답변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이재명 양보를 좀 하든지 후보는 하겠습니다. 1분이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네요. 자, 전에 1% 조세 부담률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결국 15조 원, 16조 원 정도를 늘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법인세를 가장 마지막에 올리면 결국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십니다. 17만 개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정말로 충분히 준비됐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정책을 발표하시면 캠프에서 발표하는 것 또는 캠프에 관여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 그다음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선이 생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책팀에 무려 1000명의 교수가 계시다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아동수당 문제 정리 못 하셨습니다. 투표 이제 끝납니다. 언제 이걸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쉬움 좀 말씀드리고요. 좀 정책기나 재원 조달 방안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하시면 우리 좀 공약 안희정 후보 이행률을 좀 더 같으면 많이 좀 올릴 수 있지 시간도 좀 않을까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지금 답변을 못 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요. 정책 토론이 끝나고 나서 주도권 검증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또 답변성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예. 혁명과 함께 민주주의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뛰었습니다. (2017년) 확실한 필승 카드 한 번 더 생각하면 안희정. 네, 안희정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의 제안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단어를 칠하면 대연정일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대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정책들은 역대 모든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에 대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시겠죠. 사실은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여의도에 가버리면 서로 발목 잡기 게임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오죽하면 역대 모든 대통령님들이 사실상은 의회를 상대로 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국가의 위기나 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후보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외교 안보적으로도 또 일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임금과 소득 격차, 우리의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위기에 있어서도 더더군다나 지금 가계부채와 그리고 기업의 각종 부채들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형성되어 있던 이 부채들이 미국과 국제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생겨날 이 폭풍은 정말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야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만들 싸우고요.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청산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의 모 정당들은 아직도 우리들한테 종북 좌빨, 좌파 착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정쟁 구도를 갖고는 이 국가 위기를 실질적으로 못 푼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의회와 대통령과의 연정과 협치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적폐 세력과 손잡느냐 이렇게 저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장면처럼 사실상은 그 누구도 잘못을 범하면 벌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이 의회와 함께 3년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의회와 좀 더 효과적인 국가계획에 동의하는 의회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외에서도 많은 대연정 사례를 통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1997년 IMF 위기를 DJP 연합을 통해서 극복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계획을 위해서, 또한 초당적인 안보 외교를 위해서,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이 정치 질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의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개혁과제를 넣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 이것이 제가 제안드렸던 대연정 제안의 배경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성 후보가 가장 먼저 질문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대연정으로 밀어붙이시는군요. 근데 오늘 그 발표를 보니까 과거에는 새누리당과의 대연정, 또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제 대연정만 이야기됐는데 그 차이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께서 콕 집어서 그 미운 사람들하고도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개혁적인 대의에 동의하면 포함된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현재의 의회와 저는 어떤 정당하고도 논의를 시작하고 그것도 또한 공개적으로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대표가 정당 협의체를 연정협의체를 추진해서 공개적 논의를 이끌 계획입니다. 대연정이라 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협치는 서로 협력하는 거고 혹시 대연정과 협치를 구분을 못 하시는 건 아닌가요? 협치의 가장 높은 수준이죠. 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야권 지지층의 70%가 대연정 반대하고 10% 정도가 찬성하는데 그럼 이 70%의 야권 지지층도 우리 안 후보님을 네거티브하게 공격하는 걸로 혹시나 오해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혀 많은 국민들은 70%가량은 사실상은 연정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35%가량은 대연정까지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우리 후보들 또 많은 안 후보님을 아끼는 분들이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적폐 세력과의 야합이다,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을 왜 애정어린 충고로 안 받아들이시고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그건 선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하는 현재의 의회와 누구와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건 다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각 캠프마다 사실상은 자기 캠프에 들어오면은 다 용서가 되고 그 당과 논의해서 연합정부를 꾸리는 건 안 되는 겁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정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세월호 문제 모든 적폐 청산에 반대해 왔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개혁에 동의한다는 이런 상상을 또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그것이 순진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런 표 계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좀 더 싸우지 말고 높은 수준의 국가의 리더십을 만들어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고 했지 그런 적폐 세력이라고 연정을 구성하라고 한 여론은 없지 않습니까? 적폐 세력을 현재 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당한테 적폐 세력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밀어붙이면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게 자유한국당 지금 적폐 세력과 손잡는다고 이미 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룹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입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관계를 아니죠. 협치는 해야죠. 네, 그게 자, 협치의 한 마지막으로. 방법이 네. 이러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연정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정신하고 연관이 됩니까? 개성이 됩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 이번 현 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 30초의 시간이 남았고요. 최 후보님의 질문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이 국가 위기 앞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무적인 어떤 서로 발목 잡는 구조를 깨줘야 합니다.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면 현재의 수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의 누구랑도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 정부에 힘을 좀 모으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순서는 이재명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안희정 후보를 뵈면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진짜 듭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굳건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그걸 국민을 향해 설득하고 뭐 설득하지 못하면 역할을 맡지 못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에 한번 그 말씀하셨는데 도둑도 우리 이웃이다 이런 말씀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영원히 배제하자는 거 아닙니다. 책임을 묻고 반성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올 그런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적폐 세력들 저는 뭐 새누리당 거기서 갈라나온 바른당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과연 범죄 행위가 없다고 해서 부도덕하고 또는 부당하고 또 특혜와 기득권을 누렸던 것 그 자체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 청산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국가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저의 이야기가 바로 그 미운 사람들이랑 손을 잡자는 말이냐라고 되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좀 정치적 공방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개혁 과제를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놓고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의회의 이 소모적 정쟁 구조를 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편해야지 정치인이 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후보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60%를 넘기는 거대 단일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저는 국민들이 불편해질 것이다. 사실상 일당 독재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외국의 많은 사례들도 실제로 국가 위기에 제 모든 의회의 정당들의 가장 다수파들을 형성해서 국가 위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우리가 말하는 증세에 대한 문제들도 현재의 의회 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 시대로 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정치인들이 편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국민들하고 대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촛불 대연정. 근데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의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자유한국당을 실제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존중한다는 마음 이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정당 또 뭐 선거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 그 세력하고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저한테 맡겨보십시오. 저는 해내겠습니다. 네, 해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지금처럼 상대를 척결의 대상이라고 주장만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국가 위기를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뭘 할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또 그거를 막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통합의 첫걸음이지 그냥 무마하고 가는 게 묻지마 통합하는 것이 발전을 위한 진짜 공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마의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탄핵 때에도 234분의 의원들이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국가 개혁 과제를 향해서 힘을 모아내자는 겁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그 후신들하고 손을 잡고서 박근혜의 구속과 엄정한 처벌, 또 이재용의 구속과 엄정한 처벌, 그냥 경제 기득권자들의 제재,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저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의회의 대표 기구와 대통령이 좀 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문제를 정쟁이 아닌 대안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질의응답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권이 있습니다. 대연정을 가지고 우리 안희정 후보하고 정말 참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본인이 이렇게 논쟁을 유발하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답답합니다. 우선은 연정은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제도고 대통제에서는 뭐 하지 않는 제도다. 그건 아시죠? 그런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실제로는 없죠. 우리 헌법구제에서는 이미 충분히 저는 그 길을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DJP 연합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연정이라고 하지 않고 DJP 연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다. 그건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 법식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헌법이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게 됐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이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닐까요? 자, 대연정은 좋습니다. 1당과 2당이 연정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가장 많은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을 대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다수파를 위해서 그 소수당하고 연정하면 그걸 소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처럼 1당과 우리는 2당이 연정하는 것을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그래야만 가장 다수파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다당제 구조 내에서의 원칙적 의미는 가장 다수를 형성하는 연정을 말합니다. 아, 그렇죠. 1개당이 아니라 2~3개당을 함께 네.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연정하려면 정책에 관한 합의는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합의를 하려면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는 없으니 양보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가 내거는 공약 가운데서도 뭐 포기하는 부분도 생기겠죠. 네. 또 더해서 그 부분을 공식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해서 총리와 장관직을 배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1당, 2당 이렇게 하게 되면 1당이 대통령직일 경우에 총리직도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의회의 다수파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요. 네. 그렇게 되겠죠. 총리직도 내놓을 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자,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국가개혁과제를 위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안희정 대통령 책임, 안희정 후보가 국민들에게 공약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렇게 총리직을 내주고 정책 공약을 바꾸고 누가 국민들을 위임해 줬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 다수파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총리 인준을 받자라고 하는 취지는 그 다수파와 함께 총리를 함께 상의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현재의 정쟁 구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닐까요? 아니 유일한 길이라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문재인 후보님이나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다수석 오히려 독재,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문 후보의 질문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네네. 예, 좋은 걱정 말씀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 질서 내에서 국회의 총리를 우리는 인준받게 되어 있고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결정해내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표결도 대화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의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지당했습니까? 현재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안보 외교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모든 후보들은 상대를 향한 미움과 분노, 척결을 선언할 뿐이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내가 잡으면 잘할 것이라는 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안희정 후보의 정책 검증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네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안희정 후보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SBS 초청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
상당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주도권 검증 토론이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세 후보를 상대로 마음껏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는 제한이 없고요. 정책도 가능하고 리더십 검증도 되고요. 다만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 20초 이상은 주셔야 하고 동시에 한 명에게 반드시 질문 하나는 가야 한다.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면 좀 곤란하다. 나머지 세 후보에게 하나의 질문 이상씩은 가야 된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원래 말씀드렸던 7분에서 30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분 30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후보 방금 정책 검증 토론 끝내셨는데 안희정 후보가 가장 먼저 주도권 검증 토론에 나서게 돼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예, 모든 후보가 개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왔던 지난 노태우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6분의 대통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정쟁의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내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잘해보겠다는 이야기 이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화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고 심지어 표결도 안 된다라고 늘 탄식을 하셨었는데, 자,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 동력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새 후보님 우선 30초 정도씩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 후보님. 네.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동개혁정부를 만들고요. 너무 수적 과다에 따라서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일 게 아니라 국민을 믿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유선진화법 개정하고 해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국민 믿고 한 것처럼 너무 수적 다수에 의존하는 그러한 이 적폐 세력과의 대연정이 아닌 개혁 공동정부를 통해서 개혁 정책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상은 이제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어떻게 개혁 동력을 좀 만드셔야 될까요? 아까 우리 안희정 후보 쪽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회가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그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그런 국회와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바로 그 점이 이 경선 과정과 대통령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걸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길 생각에 상대를 향해서 자꾸 미움과 분노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좋은 대통령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서부터 실질적으로 상대를 척결 대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앞선 6번의 대통령의 그 과제를 극복하는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대안으로도 연정 형태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한 편을 먹고 연정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겠냐. 결국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직접 민주적 요소를 좀 강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주민 발언, 국민 소환, 국민 투표 이런 것들을 확대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만들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할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국정 동력을 만들어야지 반대하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집단하고 손을 잡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런 대목들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재명 후보님한테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내동 정말로 반대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분을 자기의 세력 안에 들어오면 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한테 줄 쓴 것이지 좋은 정당 정치의 원칙으로 볼 때에도 그건 참 안 좋은 정치입니다. 오히려 누구를 땡겨오고 흡수하기보다는 현재의 정당의 이견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정당들과 대화하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더 좋은 민주주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자기에 대한 기준하고 남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대연정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대연정은 그 마땅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은 강팍하고 뭡니까 이 상대하고 소통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안희정 후보 본인도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다라고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확장이 우리가 선거 시기에 해야 하는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안희정 후보님 잘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저대로 또 확장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안희정 후보님만 확장이고 남이 하는 것은 뭐 야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뭐 굳이 그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 예. 근데 제가 말하는 정당 간에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내 품으로 사람을 안는 것은 다 내 편 됐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태도가 그건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적폐청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문 후보님 적폐청산 제1호를 뭘로 하실랍니까? 아까 우리 최승 후보하고 대화 때 이야기했는데 권력기관 적폐청산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 적폐청산 방안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재벌 적폐청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공영 방송 언론의 적폐청산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적폐청산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들을 청산하는 것이죠. 경제 권력과 손잡고 국민들 모르게 뒤에서 부당한 구조를 통해서 특별한 이익을 챙기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 권력을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다시는 제기할 수 없게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서 이익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성호 후보님 죄송합니다. 2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좀 정리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는 이 모든 국가개혁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청산이 이분법적인 정치 진영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낡은 정치 진영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주도한 주도권 검증 토론,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최성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저희들의 마지막 토론회인데 마지막 토론회 날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정말 부패, 비리, 사범 또 청렴성 위반한 경우는 강도 높은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입법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청렴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또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대통령이 요구되는데 두 번째 토론회 때 제가 국민들의 불필요한 논란 또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병역 문제 또 정과 문제, 재산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자. 그래야 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뒤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부터 세 분이 국민들 앞에 또 당에 이런 자신들의 어떤 이런 이 중요한 검증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혹시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시민운동가로서 부정부패를 저항해서 싸우다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생겼습니다. 이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하는 거를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제가 누명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잠깐만요. 아니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고. 두 번째로 제가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의회에서 날치기 하는 거 주민들하고 항의하다가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제가 수배돼서 처벌받았습니다. 전과 또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제가 민간인일 때 생긴 일입니다. 공직자로서는 단 한 번 제가 가슴에 됐습니다. 손을 놓고 부정한 행위 한 일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문 의원님. 저는 이 토론회에 가져오라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그다음 토론회에 판결문을 가져왔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그때는 적절한 또 말씀 안 시기에 하시는 것 당과 같는데 국민 앞에 공개해 예, 주시죠. 저는 뭐 부끄러운 정과는 없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 의원님. 예, 저 역시도 당의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제출될 서류는 다 제출했습니다. 네. 네. 어떻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이고 또 앞으로 어차피 본선에 가면 검증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안 하셨으면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 지난 토론회 때 위안부 문제를 물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었는데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 위안부 문제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과 일본 정부 간의 문제다 이랬는데 제가 좀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상 문제는 국가 간 문제는 이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대신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는 이 억울한 위안부들이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개인적 배상이나 사과 요구나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그들이 개인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니 국가는 그 개인을 지원해야지 그 피해자들 억울한 사람 배제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일본 국가가 합의할 권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었죠. 자칫하면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이 분노하실 수 있는 국가적 문제를 위안부 피해자님들의 어머님들의 개인 문제로 치환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뭐 앞으로 그 최 부분은 후보님만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뭐 말씀하실 때마다 재벌 체제의 혁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또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상당한 뭐 이렇게 재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그걸 또 주로 대기업과 재벌에만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걸 중소벤처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재벌 개혁의 철학하고 맞지 않느냐. 근데 뭐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철학이 있습니까? 어떻게 뭐 대기업들이 재벌 가문들의 그 부당한 횡포로부터 독립하면 그래서 투명 경영하고 전문 경영을 하면 훨씬 더 나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벌들을 개혁해서 착한 대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경쟁력 갖는 정상적인 기업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 그것을 재벌 해체라고 하니 자꾸 오해를 해서 재벌 체제 해체라고 표현을 바꿨고 그것도 자꾸 왜곡을 해서 제가 재벌 황제 경영 폐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을 잘 되게 하자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재벌에 특별히 또 투자를 하신 건가요? 재벌에 투자한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겁니다. 투자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은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마치고 얼마 있으면 또 다 이제 우리 네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음모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는 안희정 후보님이 선한 의지로 대연정을 주장하시지만 자칫하면 민주개혁 진영에 큰 분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이 삼지대론이 됐든 어떻든 이런 부분에 동지로서 저는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각별히 좀 행보에 있어서나 그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음모론과 자유한국당 접해설과 손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음해입니다. 아니 예, 안 후보님이 국가 그렇다는 게 개혁 아니라 과제를 놓고 다른 진영 내에서 그런 네. 의미 있다는 거죠? 예,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저는 합의한다면 의회의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그 누구와도 대화를 통해서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을 자꾸 지목을 해서 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구태정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대연정을 둘러싼 흐름들 또 어떻든 삼지대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돌파할 그런 보관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권 맡아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연정을 주장하면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최성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검증 토론 시간 6분 반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 주도권을 쥐게 될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네, 제가 먼저 최성 후보님,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지원하기 위한 호위무사 표현 너무 과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팀 플레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법연수를 마칠 때 판사 검사제가 발령받을 수 있었지만 인권 변호사로 희생하기 위해서 그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부정부패에 맞서서 구속되기도 했고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항의하다가 제가 수배돼서 벌금을 낸 전과도 생겼습니다. 제가 최승호 후보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봉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아닐 때 우리 세상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뭐를 했냐고요? 공직자가 아닐 때 세상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저 뭐 한국 사회 민주주의, 인권, 평화, 위안부 피해자 문제 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후보님, 아까 저 됐습니다. 예, 안희정 질의 후보님, 중에 네, 그렇게 제가 질문 하나 비난성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안 되죠. 자, 실질적인 대연정 검증이 요구되는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를 요청하는 것하고 방해하지 근거 없는 마십시오. 비난을 하는 그만하십시오.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네거티브 아닌가요? 네거티브를 10번도 막 가까이 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안희정 후보님, 저는 질문이 우리 끝났습니까? 사회에 끝났습니다. 뭐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네. 질문할 게 없어요? 아이, 방해 좀 그만하시죠. 네. 안희정 후보님,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연정보다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어떨지 그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의회에서 가장 많은 다수파를 형성해서 안보의 외교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로만 하는 이 정치를 극복시켜내겠습니다. 저는 뭐 안희정 후보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뚜렷하게 갖고 계시고 그거 관철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노력하시고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문재인 후보님, 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 그냥 정권을 바꾸자, 대통령 바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 교체, 진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진짜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꿈인데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저도 사실은 우리 뭐 대선배님이시고 한데 뭘 하실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에 너무 많은 기득권자들이 모이세요. 예를 들면 전인범, 진익철, 김진우, 또 이대훈, 정경진, 김광두, 전윤철 전부 기득권자들이거나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10년의 힘, 거긴 재벌이 15명이, 재벌의 사회이사 출신이 15명이나 됩니다. 또 정책도 보면 준조세 논쟁이나 법인세 인상 우선순위,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15조 이상의 우리 증세가 필요한데 법인세 세율 올리는 걸 맨 마지막에 하면 결국 서민들이 결국 세금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문 후보님 본인은 아닐지라도 그 주변의 세력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자는 거죠. 우리가 주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폭을 주류가 될 만큼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또 계획적인 보수까지는 함께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판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 위에서 다시 다음 국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구성하면 되지 지금 이 단계에서 대연정이다 또는 야권 연립정부다 이렇게 지금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많이 공감합니다만 준비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대통령이 되는 준비, 대통령이 돼서 뭘 할까의 준비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실지 문제에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탈원전 주장하시면서 원전 확대 주장하시는 분을 에너지 팀장으로 지금 모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진우 씨라고. 또 이런 거라든지 언론개혁 말씀하시면서 이대문 같은 분들도 영입하고 계시고 결국 말씀하신 거하고 실제로 지향하는 게 좀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님 말씀이 사이다다 시원해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대통령이 될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균형 감각 또 안정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한편에 치우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불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이 불안함이란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지 않아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주변 참모에게 흔들린다든지 시류에 흔들린다든지 이럴 때 진짜 불안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뭘 할지를 세상 사람들 다 예측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판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이 예를 들면 아동수당 지급하는구나 생각했다가 또 검토 중이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드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찬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재벌 개혁한다는데 내년 준조세 이런 이름으로 법정 부담금 심중소 사채는 없애준다라고 하더니 아니라 그러고 사실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이 불가능하게 해서 사실 지도자로서는 불안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불안정 문제는 그야말로 또 말의 바꿈이나 태도의 바꿈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아니, 하시죠. 염려하세요. 이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뿐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저를 지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그 호남 충청 제가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인 말씀을 토론회 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이 이렇게 편향된 사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검증 토론 6분 반의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문재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희정 후보에게 먼저 이렇게 다 질문을 드리는데 이 대연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사실 참 논쟁거리라고 생각해요. 이 대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나에 대해서 공격이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당연한 논쟁이다. 반대로 대연정에 반대한 데에서 무슨 아주 뭡니까 너무 강경하다든가 비타입적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질문은 그 점이 아니라 그 전국민 앙신연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10년 건속하면 1년 안식년 물론 이제 직군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선 지금 현실은 주어진 연차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제 연장 노동 포함해서 주 52시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넘는 연장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부터 개선해서 주어진 휴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법정 노동 시간 준수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우리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근데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 임금 생활자들이 거의 14.7일로 부장되어 있는 월차 휴가 중에서도 8일밖에 못 쓴다는 통계가 저도 나옵니다. 연차 휴가 사용률가 60%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또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안식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일의 선호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다수의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 혜택을 못 보고 결국은 그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니까 오히려 노동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맞으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냐. 예,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너무 과로 사회에 시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 5일제를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 5일제가 말이 되느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근로 노동 조건들을 개선시켜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저는 10년이면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국민 안식제를 노사의 합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최승 후보님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50% 청년에게 단계적으로 월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며 재원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네.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역시 이 장애인
또 청년,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처럼 그것에 어떤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등을 두고 세수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뭐 좀 더 구체적인 청년, 여성, 또 장애인, 농촌 이런 부분들을 한국형 기본소득제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주장 그 공약보다는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구직 활동하고 연결시켜서 청년 구직 활동, 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한 네. 그런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네. 이게 우리 당론이거든요. 네.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약 이야기 나올 때도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보고할 때 90% 이렇게 따지지 마라. 이것은 실질적인 공약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라고 왜 청년수당이니 기본소득을 넉넉히 공약에 왜 못 넣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인 세수라든가 이 부분에 따르는 정책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집권했을 경우 당 전문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고용 촉진제라든가 이런 효과적인 데다가 훨씬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니까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자꾸 이제 다른 후보에게 말을 바꾼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지금 사드에 대해서 왜 명료하게 소신 있게 뭐 반대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 본인은 작년 12월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된 사안이니 일방적인 폐기는 불가능하고 무책임하다. 네. 그래서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시한부 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오히려 뭐 입장을 바꿀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아니 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전에도 이미 그 인터뷰 나간 직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요. 그거는 배치되기 전 단계는 막아야 되고 배치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섞였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을 말씀드렸고. 하셔서 아니, 그 답은 제가 질문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드를 반대해 왔는데 어떤 생각이냐? 2016년 12월 20일 현재의 생각을 묻는 거였어요. 그에 대한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질문과 답이었다니까요. 이제 이 인터뷰가 100% 그대로 옮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답이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신중한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냐. 그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반대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사드는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 현 정부에서 배치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KAMD도 있으니 대체 수단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반드시 철수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주도한 주도권 검증 토론 6분 반의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네 분이 어떻습니까? 벌써 2시간이 다 돼갑니다. 괜찮으시죠? 예. 저희가 준비한 검증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 2시간 동안 끄떡없이 이 검증 토론에 응하신 네 분의 체력 검증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분에게 마무리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1분 반의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차례 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토론 가운데 나에게 가장 아팠던 질문, 나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던 질문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또 가장 인상적이거나 다른 후보의 질문이나 답변 가운데 감동적이었던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 한번 짚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1분 반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 외교도 위기, 안보도 위기입니다. 황망하게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데 또 인수위 준비 기간도 없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오랫동안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고 국회 경험도 있고 당을 운영해서 혁신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더 깊이 준비해 왔습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명령은 부정부패, 반칙특권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또 원칙과 상식에 바로 서는 세상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흥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평생을 원칙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대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후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또 무너진 민생과 안보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문재인 끊겠습니다. 후보의 6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여기 예. 끊겼어요. 예, 국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압도적인 경선 승리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 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앞에 시간표가 좀 잠시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안 나오고 예, 지금도 안 나오고 지금 있는데 매우 끊겼어요. 1분 반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그러면 10초 전이라 지금 아마 이제 왼쪽 거 쓰면 되겠네. 예 교정이 되겠죠? 예, 왼쪽 거 쓰면 예. 되겠네. 게시기가 꺼졌어요. 다음은 안희정 후보에게 1분 반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추구하고 또한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그동안 우리가 정치에서 늘 봐왔던 것처럼 자기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타인의 실정과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돌리는 그 미움과 분노의 정치를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운 사람하고도 손잡자는 얘기냐라고 하는 걱정을 듣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저는 불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어떠한 것들과도 손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가장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이 낡은 진영과 정쟁의 논리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야 모두의 대선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서 척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켜서 집권을 한들 앞선 6분의 대통령님보다 더 잘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저는 걷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저의 이러한 정치적 철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승리의 카드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교체, 정권교체, 세대교체의 카드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성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여 차례의 토론회에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평가와 용기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최성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조기 대선은 정말로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그러한 이중잣대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도덕성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됩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 사드 위기,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위험성, 경제 위기 등 심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평화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경제, 지방기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주권 시대, 그리고 지방, 기업, 대학, 인재가 살아나는 활성화되는 그러한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최성,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서 가진 모든 열정을 가지고 개혁적인 정권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청렴한 대통령, 위대한 공정한 대한민국 시대를 함께 열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1분 반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싸운 이유는 정치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신념 있는,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진정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이재명은 공인이 아닐 때도 개인으로서도 치열하게 이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고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려고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구속되기도 하고 수배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일생 동안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싸워왔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면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96%입니다. 지금 정책을 발표해도 재원 계획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67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각 사업들 다 계획돼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할 수 있습니다. 투지가 있습니다. 실천해 왔습니다. 신념과 철학 뚜렷합니다. 세력이 지금은 없지만 제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제 세력이 될 것이고 함께 국민과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 대통령,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내 후보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SBS가 초청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가 대부분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이제 꼭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도 이제 40일 남았다는 뜻이겠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았네? 누런 셔츠도? 야, 살아났네? 희미해진 색깔옷도?